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휴일 이후 열려서 하루 종일 횡보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압축과 함께 폭발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 시장은 유럽이나 나스닥 모두 강력한 상승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때문에 상승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봐요. 이 상승의 배경이 무엇이고 과연 연속적인 상승일지 또 시장 대응은 어찌 해야 할지 델타원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자,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출발은 갭 다운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418.85선까지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 다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선물 드리블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락이 나왔을 때 변동성이 갭 상승을 했다가 또 상승하죠.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놀았다기보다는 그냥 외국인들이 원래 초반에는 매수를 강하게 들어왔는데 시장이 더 못 오르자 그것을 빠르게 꺾으면서 변동성이 증가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419.5선에서 계속 지지를 보이면서 하락을 멈췄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은 현물과 선물이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현물은 외국인들이 줄창 팔아댔어요. 장시작부터 마감까지 5,100억을 그냥 하루 종일 팔아댔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초반에 매수를 한 등 나름 롱을 쏴댔어요. 그러나 시장이 따라 올라가지 못하자 롱을 축소했고 그렇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베이시스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등 얘네들 참 오늘 헤맨다 싶었어요. 결국에 외국인들은 장 초반에 4천억 넘게 매수했던 선물을 마감 때는 거의 다 던져버리고 포지션을 다 치워버렸죠. 미결제약정도 오들어서 계속 감소해서 어제 하루만 또 미결제약정이 4,000계약 이상 감소했습니다. 아직 선물 만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선물 미결제약정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번 6월물 선물 옵션 만기가 쿼드러플 만기 때문에 쿼드러플 만기죠. 그래서 현 선물 연계 매매로 승부를 보는 것 대신에 옵션으로 포지션을 잡아서 승부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지난 5월 12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들이 사실상 미결제약정 감소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이제 외국인들은 재차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도 5,500억가량 나왔는데 이거 죄다 외국인 바스켓 매매였어요. 외국인들이 아주 징그럽게 현물을 털어냈는데 이것은 EM 아시아 인덱스에 대한 그 바스켓 매도 때문에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대충 다 오지 않았나 싶어요. 어제 미국 증시가 그렇게 올랐는데 한국물 ETF인 EWY는 0.58%밖에 상승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상승폭보다는 이제 상승이 나오면 이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완성됐죠. 특히 그 삼성전자 어제는 뭐 시장이 완전히 균형점에 도달한 것인지 사실상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근데 이런 횡보 장세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숏을 쌓은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숏이 털릴 수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사실상 다 털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에 주식 바스켓 매도가 쏟아져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이제 폭등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로써 한국 시장에 대한 숏 관점은 모두 다 치워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 증시는 장 초반 1시간 동안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또 폭등이 있었어요. 어제 유럽이 상승 또한 강력한 추세 상승으로 나왔는데 어제도 무슨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오른 게 아니고요. 그냥 강력한 현물 매수세가 바스켓으로 쓸어담는 바람에 올랐어요. 글로벌 IB 리포트들이 계속 지금 그 유럽 증시에 대해서 바이콜을 하고 있어서 시장이 조금만 안정을 찾는다 싶으면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통화시장은 좀 미적지근한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유로화보다는 그동안에 못 갔던 나머지 비달러 바스켓들이 달렸고요. 유로화는 장 초반에 상승을 시도했지만 막 뻗어나가지 못했고 오히려 유럽 시장 마감 후에 본격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커머디티들도 좀 엇갈렸는데 참 희한했던 건 어제 골드의 흐름이었어요. 최근 골드는 리스크 온일 때 상승을 하고 리스크 오프일 때 하락을 하는 등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증시가 오르자 골드도 같이 올랐어요. 특히 유럽 세션 초반부터 계속 1870달러에서 에너지를 압축했다가
미국 세션 시작하고 나서 증시가 오를 때 그때 이제 폭등을 합니다. 그러나서 새벽 2시에 1885달러 고점 찍고 나서는 다시 밀리게 됩니다. 저는 이 골드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는 참 그 어떤 논리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 시장이 수급 때문에 움직여요. 근데 그 수급 내용을 잘 모르죠. 뭐 인도가 사는 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골드는 참 진짜 기술적으로 매매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종목입니다. 계속 얘기하면 이 커머디티 중 구리는 LME 세션에서 나름 10,000달러에서 버텼어요. 기름은 장중에 여러 차례 눌림이 있었지만 새벽 2시 이후로 하락 추세대에서 또 얻어맞으면서 종가 저가로 마감했어요. 근데 계속 뉴스 나오는 것이 뭐 기름은 이제 끝났다, 뭐 60달러, 61선 뭐 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60달러 가까이 갈수록 저는 기름은 매수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주봉을 크게 깼다고 해서 뭐 기름이 추세 하락이 나오려면 이란 이슈가 더 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미 핵 협상 관련 이슈는 다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기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는 강세 콜 스프레드, 그러니까 62달러 콜 매수, 65달러 콜 매도의 스프레드를 쌓아나갈 생각인데요. 참고로 스프레드 거래는 이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운용상에 있어서는 네이키드 매매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이 필요해요. 우선 증권사나 선물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 증거금 체계가 그 OMS2 증거금이라고 해서 그 스프레드 증거금을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총 위험 증거금, 그게 아니라 이제 순위험 증거금을 적용해주는 그런 그 브로커 회사를 찾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만기 전에 한국에서는 이 매도 포지션은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됩니다. 매수 포지션은 그냥 행사 예약을 하면 되는데 매도는 청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선물로 스위칭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노하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스프레드를 쌓는 것은 조금 경험이 쌓으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마침 7월물 그 기름 옵션이 근월물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프리미엄이 빵빵하죠. 그래서 뭐 지금은 스프레드 짜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세션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거는 어제 독일 국채는 별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이탈리아 국채가 급등을 했죠. 마리오 드라기 그 이탈리아 총리가 코멘트를 날려서 그런데 요지는 이 통화정책 부양 걷어들이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다 그냥 페드가 하는 얘기랑 동일한 도비시한 발언이죠. 근데 마리오 드라기가 누굽니까? 이른바 슈퍼마리오로 그 ECB 총재할 때 이 바추카포를 쏜 아저씨죠. 이 정도 립 서비스는 당연하다고 봐요. 최근에 이탈리아 국채 하락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속도 조절 차원에서 립 서비스가 나온 것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금리가 오르다가도 뭐 이런저런 노이즈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국채 매도에 대해서는 과한 레버리지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유럽 금리 인상으로 뭐 증시의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마이너스 금리 탈출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독일 기준으로요. 그때까지는 특별한 노이즈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글로벌 IB들이 계속 유럽을 너무 좋게 보고 있어서 이게 쉽게 빠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식으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앞서 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은 본장 시작 전에 이미 나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S&P는 이 본장 출발 직전까지 마이너스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 흐름을 보면 그 유럽 시장 그 흐름과 같이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유럽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자 미국도 그래 이제 본장만 시작해라, 그러면 오를 것이다, 이런 그 분위기가 다 조성된 거예요. 그래도 참 이게 교과서적인 상승을 했어요. 우선 대부분이 시장에서 나오는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뭐 44만 4천 건으로 예상치 45만 건보다 적게 나오고 또 전주보다 적게 나왔으니까 이 고용 지표가 호재다, 그래서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오늘 증시가 움직인 게 유럽 시장 흐름이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심리 자체가 미국 시장이 내부 요인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서 리스크 온이냐 오프냐의 어떤 그런 분위기로 결정된 것이지, 뭐 미국에 있는 경제 지표 하나로 뭐 시장이 뭐 방향성을 결정지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유럽 세션에서 기술적 조정이 나왔을 때
미국 지수 선물들이 조정을 받은 자리가 오늘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평선들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5분 이평선이 됐든 뭐 일봉 이평선이 됐든요. 근데 이평선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전일, 전전일 그렇게 n일간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평선들을 그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후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후행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장 시작 전에 오늘 미국장이 양봉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그리고 보통 양봉이 나온다면 몇 퍼센트 정도의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상의 일봉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일봉을 가지고 전일의 이평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될 봉을 모양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일봉으로 해석을 하고, 그 대신 봉 자체는 일봉이지만 그걸 분봉으로 쪼개볼 수도 있잖아요. 5분짜리 몇십 개 또는 30분짜리 7개 이런 식으로 분봉을 쪼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쪼개진 분봉을 가지고 이평선을 또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저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세로 봤거든요. 근데 강세가 실현될지 안 실현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강세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 강세 저는 이제 1.8%에서 2.2%를 봤는데 그런 2%짜리 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장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저점을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평선이 그렇게 나오면 이평선이 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 그 전체 흐름은 이평선들이 내려오는 흐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평선들이 계속 내려가요. 그런데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이평선들이 위로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평선들이 돌 수 있는 자리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나스닥은 샀지만 S&P 포지션은 종가에 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S&P는 그닥 큰 이익이 없었는데 그 나스닥만큼은 오늘 그 자리에서 참 사기에 참 좋았다 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리면 제가 설명을 좀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좋은 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할게요. 이평선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과거의 흐름 n일간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제 그려나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길이 봉을 예측할 수가 있다면 그 예측된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이평선을 가상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지지와 저항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들이 받쳐줘야 돼요. 우선 글로벌 리스크 온 현상, 그리고 변동성 하락, 이 두 개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받쳐줘야만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황으로 돌아가서 유럽 시장은 장중 조정 주고 신규 실업 수당 정권 발표 때까지는 이미 올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미국은 멈춰 있지만 유럽은 계속 올랐죠. 그래서 이거 미국은 장 시작하면 커버링 나올 수 있겠다. 그런데 저는 왜 장 초반부터 그 S&P에 대해서 롱을 안 잡았냐면, 나스닥만 롱을 잡은 이유가, 지금 S&P는 물론 이제 종가상으로 올랐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강하죠. 근데 나스닥은 지금 YTD 수익률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커버링이 나온다면 나스닥이 훨씬 더 커버링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도 나스닥이 커버링이 나온 게 굉장히 아주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파워미터가 얼마를 넘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세게 간다 싶으면 나스닥은 그냥 매수 홀드다 라고 봤는데, 본장 딱 시작하고 나서 나스닥 파워미터가 그냥 90대로 쭉 올라가다니면 나중에 97까지 올라가요. 어제는 80포인트 넘겼을 때 이제 이거 굉장히 강하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97포인트가 나왔는데, 이거 작년에 그 시장 폭등기 때나 나오던 그런 강력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나스닥 매수세가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P도 결국에는 이제 커버링이 나오면서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종가에는 잘랐습니다. S&P 숏 포지션, 물론 이제 숏에 대해서 큰 이익은 못 봤어요. 그렇지만 품매도 3950이랑 4050을 많이 때려놨죠. 근데 그거에서 이제 변동성 하락이 많이 나와서 나부 증가에는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숏 포지션을 좀 많이 치운 이유가 음, 아직까지는 개별 종목이 약진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기술적 반등이긴 해요. 근데 기술적 반등 치고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 숏 포지션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숏 포지션을 치운 또 다른 이유는 여기서 숏이 나올 경우에는 선물 매도가 아니라 풀 매수가 더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잔존 기간 대비 프리미엄이 많이 빠져버려서 여기서 시장이 오를 경우에는 콜옵션에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양옵션을 매수하기에는 2% 부족하지만 방향성을 곁들인 변동성 매도를 하기에는 이제는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숏배팅은 어제의 종가로서 전략적으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그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틀 연속 나스닥이 강력한 커버링이 나왔어요. 한국 시장도 삼성전자가 일봉상 껌딱지 붙이는 도치가 나오는 등 방향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도 숏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요일 시가 부분에 포지션 다 뜯을 계획이고요. 상황이 허락한 대로 강세콜 스프레드를 425와 430을 해서 많이 짜넣을 생각입니다. 저는 변동성이 하락한 추세로 보기 때문에 이 선물 매도와 풀매도의 결합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해외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위로 튀면 변동성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커버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이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마당에 외국인들이 숏을 계속 쌓을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또 지난 5월 12일에 들어왔던 강력한 숏 포지션이 어제로서 미결 작전이 다 해소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시장이 방향성을 잡게 되면 추세로 위로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우리 시장이 강력한 저항선 430선 이상을 뚫고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425롱, 430 숏 이렇게 강세콜 스프레드를 짜서 뭉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스프레드는 한국에서 짜는 거는 뭐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또 뭐 해외 시장처럼 뭐 결국에는 뭐 풀매도를 아니 그 매도를 먼저 나중에 청산하고 그걸 선물로 스위칭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네이키드 거래에 익숙하신 분들은 스프레드 거래가 굉장히 좀 적응이 안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델타 커브가 만기 많이 남아있으면 굉장히 누워 있습니다. 만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델타가 이제 위로 커브가 이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이 스프레드는 하루의 포지션을 다 구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뭐 스프레드를 예를 들면 뭐 1억 원씩 짜겠다 그러면 오늘은 한 1000만 원에 최소 1500만 원치. 그리고 이평선들을 봐가면서 계속 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슈팅이 나왔을 때 짜는 게 아니라 얘는 뭐 슈팅이 나왔을 때 그냥 내버려 두고 밀리거나 횡보할 때 그때 짜는 겁니다. 그리고 막 눌림 나왔을 때도 뭐 적극적으로 짜고 그런 식으로 구간을 가지고 스프레드를 쫙 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스프레드는 한 뭐 이틀이나 3일 동안 짜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짠 다음에 이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드 거래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그 페이오프에 대해서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이익이 안 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스프레드 특성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해외 시장 얘기해 보면 해외 시장도 저는 리스크 온으로 봐요. 그래서 나스닥 중심이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어제 그 러셀은 거의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러셀이 왜 못 올라왔냐? 지금 나스닥에 커버링이 들어와서 지금 지수가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YTD 수익률 키 맞추기 상황이지 시장이 막 뻗어나가려는 거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러셀이 못 올라간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YTD 수익률이 아직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 올라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유로존 강세가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제 5월도 거의 다 끝나가요. 그렇게 되면 저는 유로존에 추가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이제는 점점 소외받았던 아시아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중국은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보고요. 또 홍콩도 마찬가지로 보고. 그리고 코스피도 숏을 쌓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누가 자극해주면 시장은 빠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고 국내 시장이고 다 롱마인드를 지금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롱이라는 게 강력한 롱은 아니고 저는 그 스프레드를 쌓는 강세콜을 쌓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숏포지션 구축으로 누적된 이익은 당분간 뭐 따로 포지션 잡지 않고 그대로 지킬 생각이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이 개인 투자자의 장점은 현금 비중 100%를 할 권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하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주문을 안 넣을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벌었으면 잠깐 쉬면서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금요일 하루만 버티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